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국가공인 TAT 2급 세무실무 2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15회 실무 이론평가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본 전제가 있죠.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 즉 회계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물음에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은 그죠, 정상 감모손실과 비정상 감모손실이 있죠. 그래서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쵸, 비정상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에 기말 재고액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기말 재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요거 이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 자, 차, 카타파하 선, 이, 총, 후 순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익과 그다음에 기말 재고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매출 원가는 자, 후총 이선 순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비정상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 요거 1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4번밖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4번을 보겠습니다. 저가법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매출 원가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산 계정을 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되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관련 자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TAT급의 시험 범위에도 사채에 대한 발행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상각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사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딱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사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고 만기가 19년 12월 31일이고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쭉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래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에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액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유효이자, 이 유효이자라는 분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전체 이자, 즉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만 4,236원이죠. 11만 4,236원이 일단 이자 비용으로 보여지겠고요. 액면이자, 자, 액면이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10만 원 부담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뭔가요? 상가액 있죠. 14,236원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문제에서 할인 발행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14,236원 해서 요 분계를 선택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요 분계와 똑같은 분계는 사실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2번을 보시면 자, 이자 비용 전체 금액 나와 있고 현금, 액면 이자 부담액, 나머지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또 해봤네요. 자, 주어진 어떤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내용을 보시니까 우리 이제 김대리하고 이 부장에 대한 대화 내용이 이제 지금 들어간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와 나에 해당되는 자, 개정 과목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대리. 자, 부장님, 1월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2만 원과 회사 부담금 2만 원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차변의 개정 과목은 어느 개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납부를 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2만 원, 우리가 이제 급여에서 공제한 회사 부담금 2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반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내야 될 건강보험료는 뭐라고 해요? 자,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이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차변 개정 과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변에 만약에 이것을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물론 문제에서 현금이라고 냈다고 주어진 바는 없지만 대개는 현금으로 많이 분개를 하죠. 4만 원을 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4만 원을 내라고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회계 처리에 따라서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과 그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장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급여 공제분은 가 개정 과목으로 회사 부담분은 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돼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금이 가, 복리후생비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좋고요. 자, 이어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인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건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설계비. 자, 이것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을 하죠.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채권의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의 차액. 자, 이것은 건물을 포함한 뭐 차량 운반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토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건물에 대한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의 자본화, 그죠? 금융비용인 자본화 자산화라고 하죠. 역시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4번을 한번 좀 볼게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이 있는데, 자, 볼게요. 취득한 건물에서 이미 취득한 이후의 사건이죠. 판매할 새로운 상품을,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건물은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취득한 건물 안에서 앞으로 판매할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은 우리가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라고 하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 선전비 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현금 계정과 보관 중인 자산의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항상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죠? 자, 뭘 물어보는 겁니까?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반영될 금액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될 금액이니까 차기 2월, 12월 31일자에 포함돼야 될 금액, 현금은 그렇죠. 1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을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하나씩 자 볼게요. 당좌예금 잔액 이거 문제 없죠? 자, 당좌예금도 역시
문제가 없으니까 더해 주셔야 되겠죠. 40만 원. 자, 좋고요. 자, 또 포함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 잔액 이것도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7만 원 되겠죠. 자, 좋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우리가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렇죠. 금융상품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지금 4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탁탁 쳐서 한번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자,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소거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약소거음이죠. 약소거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만기가 1개월 이내,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1개월 이내인 환매 조건, 채권. 그래서 채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채권. 이 채권도 역시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를 다 더하시면 125만 원의 합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125만 원의 합계가 나오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금의 12월 말 기말 현재 잔액과 당좌예금 잔액, 보통예금 잔액 모두 좋죠.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말이 들어간다면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양도성 예금 증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이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은 약소거음은요 만기가 이미 다 된 거라면 현금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1개월이 남았죠. 이건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건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아니다. 마지막으로 환매 조건부 금융상품 채권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125만 원. 자, 우리 정답은 자 125만 원 있는 정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부터 볼게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자,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부터 낮은 것으로 배열한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다시 말해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또 이걸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금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3번 볼게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한다는 말은 뭐 고려한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4번을 한번 볼게요. 근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우리가 이제 꼭 1년이 넘지 않더라. 1년이 이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나 당좌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그죠?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 자산으로 보통 보게 되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1년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배 만드는 업체라든가 비행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이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고추고도 1년 이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뭐냐? 자, 재료를 투입해요. 제조업의 경우 재료를 투입하고 그것이 이제 제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서 판매가 돼서 대금 회수액에 이르기까지의 한 1년의 과정을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라고 하면 이것은 당좌고 유동에 해당이 되죠. 근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 자산을 분류한다? 아니죠.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회계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보시니까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의 과소 계상은요. 결국에는 이익을 과소로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익과 기말 재고는 항상 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익이 오르면 기말 재고도 오르는 거고 이익이 내려가면 기말 재고도 내려간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 이익의 과소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 여기서 간략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가 10만 원이 과속 예상됐다.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해보면요. 차변의 급여,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급여 또는 미지급 비용,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 미지급 급여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는 10만 원. 자, 그러면 여기 비용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한 거죠.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과속 예상됐으니까 추가로 계상하게 되면은 10만 원만큼 과속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오류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하니까 그렇죠. 이걸 누락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과속 예상되는 거니까 그렇죠. 비용의 과속 예상은 어떻게 돼요? 이익의 과대 계상을 초래하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겠다. 이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계속 보시면 미지급 보험료도 원래는 분계가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보험료. 뭐 이것은 한꺼번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통합해서 표시를 해도 크게 무방해요. 우리 실제로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만 이론에서는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용이 발생되고 비용이 발생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렇죠. 20만 원만큼의 더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 과소는 이익의 과대를 초래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비례 관계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30만 원은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50만 원은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0만 원만큼이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을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미지급급의 미지급 보험료 같은 건 지금 이렇게 칠판에 판소한 대로 분계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익이 과대냐 과소냐 이것이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거의 뭐 회차마다 한두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것들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가 되겠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미래 예상 임금 수준을 사용해서 측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충당 부채라는 거는요. 자, 미래 예상 임금 수준을 사용해서 측정한다? 이게 아니고요. 자, 뭡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들이 지금 현재에 퇴직을 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그러니까 자, 정확한 표현으로 해보자면 자, 보고 기간 또는 뭐 결산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의 자, 뭐라고 할까요? 임직원의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 이렇게 표현한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채로 설정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우리는 충당 부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뭐라고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즉 결산일 종료일 현재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부채로 계산한 것, 이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 좋고요. 2번. 급여 규정의 개정과 급여 인상으로 퇴직금 소요액이 만약에 증가되었다라고 한다면 단기분과 정기 이전분은 일괄해서 단기비용 인식한다. 뭐 이것도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3, 4번을 한번 훑어보죠.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DB형이라고 하죠.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한다, 표시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우리가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어요. 네, 충당 부채가 있고요. 그게 뭐 얼마인데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는 퇴직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없긴 한데 좀 써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있죠. 원래 재무상태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차감하고 난 나머지가 보고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부분 재무상태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여기를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 미지급금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이렇게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미지급금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을 보시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그렇죠. 퇴직연금 미지급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도 맞습니다. 좋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게 이렇게 돼야 맞다. 미래 예상 임금 수준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고기한 종료 현재 전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 보통은 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 하는데요. 뭐 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부가가치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문제가 8문제 정도 됐고요. 부가가치세 문제와 이제 소득세 문제가 그 다음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무상으로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용역의 간주 공급이나 용역의 무상 공급 그렇죠. 용역의 무상이나 또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죠. 특수 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원칙적인 부분들은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예외적인 부분은 뭘까요? 자, 바로 특수 관계자에게 그렇죠. 뭐를요? 사업용 부동산을 그렇죠.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예외적으로 앞에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사업용 부동산을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찾으시면 바로 정답이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 직계존속은 부모님, 그죠? 또 내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고, 종업원도 역시 특수관계자, 직계비속 자녀죠, 또는 손자녀, 모두 뭐예요?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논점을 두지 마시고 뒤에 있는 이 미용, 용역, 무상 제공, 그다음에 뭐 음식, 용역, 무상 제공, 숙박 다 좋아요. 하지만 어디를 봐도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과세라고 나머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9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시험장에 가서도 상당히 도움되는 이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매입세 공제.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 다 좋고요.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콕 찍어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 매입세 공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과세 기간을 보니까 7월, 8월, 9월 모두 뭐 좋죠. 과세 기간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인 것 같고요. 매입세액 내역을 보니까 요거 공제되죠. 기계장치의 일반적인 구입, 토지 조성 관련 지출 요거 불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공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품 운반용 소형 트럭의 구입이라고 되는데 뭐 소형이란 말에 그 방점을 찍기보다는 제품 운반용 트럭이라는 거에는 그렇죠.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 그렇죠. 젖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죠.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면요. 우리가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이게 좀 헷갈리시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아무 날짜나 임의일의 날짜를 그냥 하신 다음에 54번
불공이라는 거를 눌러보시면 팝업 메뉴가 떠요. 불공제 사유가. 그거 보고 요거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예, 물론 그 외에도 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내역이 첫 번째 화면에도 나오긴 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하고 실기를 동시에다 실무 수행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뭐 갑자기 시험장 갔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 방법을 쓰시면 요거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부정행위는 아니고요. 어차피 뭐 이런 거 실기를 한꺼번에 시험을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뭐 감독관들도 뭐 이건 뭐 그렇죠. 뭐 부정행위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자, 좋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이 답이죠. 예, 100만 원과 160만 원 더하면 260만 원이니까 3번이 답이면 따로 뭐 계산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옳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무슨 문제예요? 지금은 과세표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과세표준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다,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다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야 해. 저가로 나온다면 이것은 나중에 괘씸하다, 시가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 대가의 일부로 받는. 자, 우리가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해. 이것도 맞고, 다솜도 맞고, 진리도 맞아요. 그럼 현재까지는 맞는 사람이 다솜과 진리가 맞으니까 다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맞고, 얘네들은 그럼 일단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1번과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민수, 그럼 여기서만 보면 민수는 당연히 틀린 말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 의심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해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자 보시면 대손금, 그 다음에 장려금,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이죠. 그 다음에 하자 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들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차감해야 돼가 틀렸어요. 빼지 말아야 돼가 맞는 거죠. 은희를 볼게요. 은희, 대가와 함께 회수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해? 아니요, 포함하지 않아요. 연체이자, 자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자는요, 할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휴대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할 때 처음에 보통 약정을 많이 하죠. 물론 자기 돈 주고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뭐 1년 약정, 2년 약정을 하고 갑니다. 약정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여러분들이 할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할부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어요. 그럼 그 원금과 이자를 여러분도 알고 통신사도 알고 있는 서로 뭐야? 알고 있는 이자죠. 알고 있는 이자, 자,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 매출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자, 모르고 있는 이자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발생될 이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자, 연체이자죠. 여러분들이 연체할 거 예상해서 막 연체를 막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제외하고서는 뭐 대부분 연체이자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인데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다솜과 진리가 일단 맞는 말을 했고 은희도 틀린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제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과세 대상 근로소득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사용인은 누군가요?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죠.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용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비출자 임원이라든가, 그렇죠. 출자 임원은 또 과세예요.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면 그건 과세예요. 하지만 비출자 임원 일반적인 종업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건 과세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이것은 통상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당연히 과세하죠. 그다음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주식 몇 선택권을 근로 중에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 이후에 뭐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근로소득 아닌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겠고요. 자,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자, 우리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 이자와 배당을 우린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종합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자랑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좀 골라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하나하나씩 우리가 소득을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자, 국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이건 일반적인 이자죠. 이것은 조건부 종합과세를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뭐예요? 2천만 원 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를 보시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있어요. 이것도 조건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 이것은 정책상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죠. 자, 조건부 종합이라는 말을 다 쓰는 게 좋겠죠. 조건부 종합, 무조건 분리, 종합 분리. 현재까지는 뭐를 정확하게 종합을 해야 되는지 불투명하게 아직은 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외국법인, 자, 외국으로부터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안 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종합과세. 자, 일단은 라에 해당되는 200만 원이 일단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일단 넣어 보시고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역시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겠어요.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조건부 종합 요거 두 개랑 요거 해서 세 개를 갖다가 보시면 요게 700만 원이고 요거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조건부 종합은 1,7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요. 이것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무조건 종합에 해당되는 것만 종합과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출은 했어요. 특별세액공제. 자, 1번 사업소득자. 자, 소득자가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요건 공제 안 돼요. 보장성 보험료는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지출을 골라야 되니까 일단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외국병원 진찰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근로는 좋아요. 다만 외국 병원 진찰료는 의료비인데 외국 의료비, 국외 지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근로자라서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업자라서 공제가 안 되는 거고 1번은, 2번은 근로자라서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3번 연금소득자가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200만 원. 자,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연금소득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잘못된 거고, 요거는 외국 병원이 잘못된 거고, 요거는 연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요 분리과세 대상이다? 아니요. 분리과세가 아니고요. 원천징수. 자, 여러분들 사업소득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사업소득은 자, 원천징수는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대신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거지 분리과세로서 세금을 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소득자도 엄밀히 따지면 일용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해 주는 거지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원칙상보다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확인을 해드리면 일단 2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3, 4번 나머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3번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예, 맞죠? 여기까지. 자, 지역권 또는 권, 그다음 지상, 권을 설정이나 대여하는 것은 그렇죠. 기타 소득도 맞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 그다음에 권의 설정, 권의 대여, 권의 양도는 뭐뭐 권리죠.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맞겠고요. 4번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수익금액의 3%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봉사료 수익금액도 있죠. 5% 정도 원천징수를 하죠.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좋습니다. 자, 15번까지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총 15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이론 그 문제풀이 시간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